안녕하세요. 우리 박스넷 시청자 여러분들, 김범준 대표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자, 김범준 대표의 증시 바닥을 또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렵고 또 현재 2300선을 넘어서 2200선까지도 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바닥에서 어떻게 좀 추가 매수해야 될지 그런 기준을 잡기 위해 오늘 방송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방송 끝까지 또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진행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들 좀 아시겠지만 금리가 예상보다 정말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죠. 자,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시점으로 9월 말 기점으로서 3.2%,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0.25%였어요. 근데 무려 지금 8개월, 9개월 만에 3%를 올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한 두 번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에 두 번 또 FOMC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1% 이상도 올릴 수 있다. 두 번 합쳐가지고 그러면 4%가 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년 만에 4%를 올려버린다. 예상보다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충격이 좀 오고 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또 어떻게 올라가는지 시장은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시장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떨어지면서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선반영되는 거. 두 번째로는 경기가 위축이 되어서 신용 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빠진다. 예를 들면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갚지 못하고 연쇄 신용 리스크가 올 수 있는 부분인과, 또 경기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그렇죠? 달러를 이제 상환해야 되는 부분, 또 달러를 갚아야 되는 부분, 크게 봤을 때는, 적게 봤을 때는 이제 은행과의 개인, 은행과 기업들 간에, 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신용 위기가 오는 거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가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물건을 샀으면 그 돈을 못 갚는 그런 위기가 오는 국가들이 현재로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개발도상국 안에서 스리랑카라든지. 자, 그런 위기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좀 많이 급격하게 흔들린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 된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가장 초반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를 보기 전에 개인들, 그리고 개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연쇄 도산이 일어나는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인데, 우리가 이제 소비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저축이 되어 있는 돈이 좀 빠르게 고갈이 되고 있는, 물가가 상승이 좀 빠르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선반영된 부분인데, 코로나 전후로서 엄청나게 지금 저축한 부분이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 저축한 것이 지금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매달 지금 조금씩 빼내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증시가. 그래서 우리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좀 장기화되고 1년, 2년, 3년 이상 되면 매우 위험해지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 올해 연말 또는 내년 6월 달까지의 기준을 본다고 했을 때는 아직 시기상조다. 거기에 지표가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주춤이 되면,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또 이제 다시 바닥을 짚히면요, 현재 경기의 펀더멘탈이 좋은 업종들은 주가가 계속 더 올라갈 가능, 지금
한두 달 전부터 올라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우려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들이 주가가 지금 빠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경기 주가의 바닥을 찝는다 그러면 우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있을 때는 펀더멘탈이 좋은 업종들이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을 보시고 이제 바닥을 찍고 또 이제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또 궁금점이 좀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에서 어느 종목들을 좀 비중을 줄여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이제 생겨나실 거죠. 그래서 이제 업종 정리와 또 어느 종목들을 발굴해야 되고 지금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저점이 찍히고 그 종목들을 제가 노란톡에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주소 좀 QR 코드가 나와 있죠. 여기 스마트폰 갖다 대시면 카메라 갖다 대시면 주소가 무료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정리는 제가 또 따로 해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펀더멘털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거는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실적이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들을 우리는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시장이 바닥이 찍고 그러니까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약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좀 더 시장 대비해서 초과적인 수익률을 나타날 수 있다, 낼 수 있다.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우리가 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은 시그널이 나오면 잡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를 여러 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은 뭐 심리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공포감을 느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또 바닥의 중요한 지표로 좀 보여지거든요. 자, 개인들이 가장 공포가 심했을 때, 자, 2020년도 10월 달에, 그리고 2020년도 초반 때, 그리고 21년 초반 때, 그리고 지금. 자, 이거는 이제 투자 심리 지표라고 해서 지금 단기 고점이 4월 달에는 최대한 좀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올해 6월 달에 시장이 좀 많이 꺾였을 때도 6월 달에도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보다 보통 수준의 투심이 좀 엮여져 있었는데 지금 9월 뭐 26일, 27일 전후로 본다 했을 때는 거의 최바닥 구간에 와 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요. 충분히 바닥을 알리고 있는 시그널 중 하나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공포 심리가 매우 좀 중요한 하나의 투자 지표를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 공포감이 가장 크게 나를 때는 뭐예요? 신용 또는 레버리지를 땡겨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우 위험하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포감을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신용 잔고를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냥 포털 사이트에다가 아무 포털 사이트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종합 포털이라고 치시면 금융투자협회 포털 사이트가 뜹니다. 뭐 주소는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어디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주식 요거를 이제 그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신용 공여 잔고 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전일자 또는 이틀 전자 기준까지 최대 오늘 장마감 한다 그러면 오늘 기록은 나오진 않고요. 어제 또는 이틀 전께 업데이트 되면서 하루 이틀 정도 딜레이가 된 신용잔고가 나오는데, 지금 신용잔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용공여 잔고 추이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게 지금 유가증권이가 코스피가 한 10조 정도 되고요. 코스닥이 한 8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훨씬 더 지금 신용잔고가 좀 높은 상황이고, 그럼 합친다 그러면 18조 8천억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치가 뭐 높냐 낮냐, 이 수치를 보려면 과거 기준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잔고에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번 20년도 01부터 코로나 때까지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준은 18조 8천억인데 최근 증시가 많이 떨어졌던 구간이 3개월 전 6월 달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 한번 볼게요. 자, 20조 구간 안에서 19조까지 떨어지고 18조, 17조. 와, 많이 떨어지네요. 그쵸? 자, 17조 5천억까지 떨어집니다. 자, 17조 5천억까지. 그러면 6월 말 7월 초 신용잔고가 거의 2조 넘게 3조 넘게 급감하고 나서 증시가 아주 바닥에서 10%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걸 좀 우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 안에 3조가 확 줄었을 때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러면 지금 신용잔고가 다시 19조까지 올라갔다면 17조에서 2조 정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줄고 있죠. 근데 이게 17조 내외까지 다시 한번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바닥 지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올해 1월 달에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게요. 자, 올해 1월 달에는 23조 규모입니다. 크게 신용잔고가 크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좀 떨어졌었네요. 자, 23조 대에서 20조 대까지 3월 달까지 이것도 한 3조 가량 좀 줄었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10월 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때도 증시가 거의 10% 내외 변동폭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도 신용잔고가 16조에서 한 17조 사이에서 맴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신용잔고가 계속 쭉쭉쭉 올라가다가 진짜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는 어떻게 됐을까를 좀 궁금해 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2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조 정도 됐었어요, 신용잔고가. 근데 코로나 때 어디까지 떨어지면 6조 7조 사이, 6조 3천억 4천억까지도 떨어집니다. 10조에서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약 한 3조에서 4조 정도 좀 떨어졌다, 이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최근 고점이 지금 신용잔고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쭉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조, 그리고 최고 고점은 한 19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고 고점은. 자, 19조 5천억에서 한 3조를 빼면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내봐야 되겠네요. 그쵸? 지금 17조 아래까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6조 한 8천억이라든지 16조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2조 원, 3조 원 가량 급격하게 좀 줄어들어야 우리가 임시적으로 시장이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 매일매일 추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용잔고 체크는 제가 또 노란톡에서 따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잔고 18조 8천억이에요. 우리가 지금 16조 때까지 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바닥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 차트 이격을 주목해라. 두 번째, 이격을 주목하라. 주식은요, 차트가 단기간 안에 많이 떨어지면 또 단기간에 또 반등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보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자, 코스피 현재 9월 27일 아침 기준으로서는 21선이 약 대략적으로 한 7% 정도 벌어져 있고, 지금 61선이 약 8% 정도 벌어져 있고요. 121선이 약 12% 정도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과거 폭락했던 올해 6월달이라든지 또 올해 1월달, 또 코로나 때 그전 이전을 좀 수치를 해봐서 얼마 정도 좀 떨어졌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차트를 돌려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격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는 주식이 이제 급등했다가 또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급락했던 종목이 또 급등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식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수도 이게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1월 달에 급락했다가 옆으로 횡보했다가 살짝 올랐다가 다시 또 시장이 또 떨어지면서 좀 이격이 벌어졌다 다시 좁혔다가 최근 6월 달에 막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벌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격이 좁혀지는 121선까지 좁혀지는 상황까지도 왔었어요. 자, 지금 다시 이격이 막 벌어지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과거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022년도 7월, 그러니까 6월달 급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달에는 지금 21선이 한 6% 정도 벌어졌고, 61선이 한 12%, 121선이 한 16, 15에서 16 정도. 그리고 올해 1월달에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좀 비슷해요. 최저점입니다. 61선이 12, 121선이 15 정도 이격이 좀 벌어졌다. 21선은 한 7% 정도. 지금보다 약 한 2, 3% 정도 좀 갭이 좀 있네요. 그렇죠? 지금 121선에 한 12% 정도 갭이 벌어져 있는데 1월 달은 15%까지 벌어져 있으니까 지금보다 한 3%, 4%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뜻하네요. 이때 7월 달과 1월 달 대비해 비교한다 했으면.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로 넘어가 보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진 적은 있긴 합니다. 근데 충격은 1개월도 안 갔죠. 1개월 3월 달에 급락 나오고 4월 달에 바로 폭등이 나왔는데 그 최저점 구간이, 그러니까 시장이 1400까지도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2200선에서 1400까지. 그래서 단기간 안에, 한 달 안에 엄청난 충격을 좀 줬던 시기였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래서 지금 21선과의 이격이 약 30% 정도 벌어지고요, 121선은 약 40%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 거의 한 달 만에 30%가 넘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년도 6월 달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점 자체가 한 4% 정도 지금 시장이 떨어졌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이때는 한 달 만에, 2월 달 대비해 한 달만 30%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좀 주고 있었다. 근데 지금 그런 충격을 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결국 이 충격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없을 겁니다. 물론 조금씩 막 떨어질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충격은 내년 상반기 후에 저축률,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에 따라서 또는 어떤 대기업의 연쇄 도산, 이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큰 충격은 없다. 이 정도로 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요. 과거 그 전에 19년도 8월달, 18년도 10월달에는 어디까지 벌어졌었는가? 자, 2019년에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가 11% 정도 벌어져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주가를 돌려본다 그러면요. 그러면 최대치입니다.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보다는 좀 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지금 수준만큼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2018년도 10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이 아주 고도화되고 심화될 때가, 이때 증시가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증시도 2000 포인트까지 좀 떨어졌던 시기, 1900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이 당시에 기준을 본다 했을 때는 21선이 약 9% 정도 벌어져 있었고 121선이 약 16%. 그럼 지금이랑 큰 차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한 8%, 7, 8% 정도 되어 있고 121선이 한 12, 13 정도 되는데 여기서 121선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한 3% 정도 내외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도 때는 이때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계속 연쇄적인 도산이 나오면서 좀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자, 코스피가 약 1000포인트도 깼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1000포인트 깨지면서 500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코스피는 100이 뭡니까? 한 50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당시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이때보다 지금 돈이 풀린 것도 많고 그때보다는 훨씬 더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 121선이 60%대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121선에서 최대
60%까지 이격이 벌어진다. 지금 12%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50% 정도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2200인데 그러면 여기서 50% 떨어진다는 거면 1000 지금 어디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1200 정도. 예, 1200 정도까지도 말이 안 되죠. 예, 뭐 단기간 안에 뭐 그렇게 하면 뭐 나라가 위기가 거의 도산 위기까지의 리스크라는 건데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그러니까 최대치는 물론 과거에 44, 뭐 60 이 정도 수치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의 수치를 본다고 하면 지금보다 약 한 4, 5% 정도의 이격은 좀 벌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200선에서 약 12% 정도의 좀 이격이 좀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2080에서 1120 하단 지지 라인이 제가 봤을 때 요 정도의 기준이 좀 잡혀져 있다.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 좀 어느 정도의 바닥 시그널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구간 안에서 이제 매우 이제 공포감을 갖고 시장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이제 막 손절을 막 이제 조금씩 이제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도 많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자, 만약에 2080에서 요 사이에서 손절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격이 평균적으로 이런 구간대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 자주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2080에서 2120 사이에서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때 공포감을 못 이기고 이때 막 대량 손절을 하기보다는 이때 당시에 물론 비중을 뭐 줄일 종목 그 전에 줄여줘야 될 것 같고, 현금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또 마이너스가 뭐 20% 30% 내외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황금 라인을 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요, 결국 거기서 이제 추가 매수 전략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격까지 봤고 심리까지도 봤죠. 그 다음은 바로 RSI 지표를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또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닥 지표인 RS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 주식에는 보조지표가 참 다양하거든요. 뭐 이격도, RSI, 뭐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 등등등 많은 보조지표들이 있지만 저는 RSI 신뢰도가 좀 가장 투자하기에 좀 중요한 높은 신뢰도가 높은 투자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RSI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월레스 와일더라는 사람이 1978년도에 만든 상대 강도 지수라고 보조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사용이 되는 흐름인데, 일정 기간 동안 기간 안에 뭐 한 달 또는 1년 안에 주가가 전일 가격에 비해서 상승한 변화량과 하락한 변화량을 평균값을 구해서 많이, 그러니까 상승한 날보다 떨어지는 날이 많으면 이게 침체 국면이다. 또 하락한 날보다 상승한 날이 많으면 과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뭐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월레스는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초과 국면 자리다. 그리고 30% 이하로 가면 초과 매도 국면으로 구정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RSI 지표를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70%가 넘어가면 과열 구간인 거고 매도 포지션인 거고, 30% 밑으로 가면 바닥 구간, 또 매수 구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알리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RSI 지표인데, RSI 표시가 30 아래로 침체 국면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장이 바닥에 좀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RSI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요, 자, 코스피,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우리가 흔히 차트 비교를 하는데요, 저는 일봉에서는 RSI 지표를 활용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차 범위가 커요. 그러면 과매도 구간 70% 이상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때도 많고, 또 아래로 떨어져 있을 때는 더 많이 떨어질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봉에는 오차 범위가 크고 또 월봉도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달마다 찍히는 기록의 봉이기 때문에 타이밍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지난 시간 이미 바닥은 다 지나갔는데 뒤늦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게 월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봉, 일봉과 월봉의 가장 중간점에 있는 게 이제 주봉입니다. 매주 이제 기록을 사용하는 점을 우리가 주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봉에서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영업문. 자, 차트 지표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트 지표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지표 추가 전환 기술적 지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RSI라고 치시면요, 밑에 이렇게 좀 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 라인대를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70% 이상 국면에서는 과열, 그쵸? 시장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20년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때, 급락 나왔을 때, 아, 요런 자리는 바닥이다. 또 18년도 요런 자리는 또 바닥이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1월 달에도 바닥 찍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도 바닥을 찍고 나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국면에서도 전저점이 깨지면서 또 침체 국면 26까지도 떨어져 있습니다. 뭐 다음 주면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지금 2200도 깨진다 그러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본다고 하면요, 이게 우리가 IMF 97년도 당시와 또 그때 금융위기 뭐 중간중간 뭐 여러 변수는 있었겠지만 총 8번의 사례밖에 없었다. 근데 최근에 좀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11년도 요때까지는 상한폭이 15%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적었고요. 지금 이제 18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 요런 흐름에서는 상한가 폭이 30% 내외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이 뭐 10% 이상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뭐 30% 가까이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자주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침체 국면으로 한번 들어왔을 때는 또 자주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요즘 패턴인 건데, 자, 그래서 이제 2018년도부터 또 최근에 한 3년간에 4년간에는 자주 빈번하게, 특히 올해는 좀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매번 자주 나왔던 사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년도에는 좀 IMF 시기이기 때문에 침체가 온다고 해서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약 지금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침체 국면이 떨어지기 시작한 구간부터 약 몇 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의 침체 국면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이게 바로 반등이 안 나오고 침체 국면, 그리고 지수도 좀 더 많이 떨어졌던 국면들이 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길었었는데 97년도가 침체 국면, RSI 30 아래로 들어갔고 떨어지면서 약 3개월 정도의 파동이 이어졌더라. 요게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08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8년도는 이렇게 떨어질 때는 크게 RSI 지표가 아니었고요.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 요 당시가 여기 구간대부터 RSI 지표가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갔었는데, 사실 뭐 1개월, 이게 주봉상에서 한 3, 4주 정도 충격을 주긴 했으나 결국 1개월 정도밖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찍고 나서 반등이 더 이상 침체 국면이 안 나오고 어느 정도 회복 국면들이 나왔더라. 그래서 08년도 구간에서는 한 1개월 정도의 침체 국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1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뭐 유럽 브렉시트라든지 또 이런 변수가 좀 있었던 시기였죠. 자, 이때 당시에 요때 한번 잠깐 떨어지긴 했었는데 뭐 결국 뭐 1개월 내외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부분인 거고, 이게 좀 주봉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간 계속 박스권이었다가 2018년도에 요 당시에 저점을 찍혀요. 10월 달에 한번 찍고 나서 뭐 기간은 길지 않았는데 1개월 정도 걸렸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런 박스권, 그러니까 2008년 때도 좀 비슷하고 박스권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시기는 10월 달, 반등 강하게 나온 시기는 1월 달부터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의 박스권, 1개월 정도의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년도 코로나 때 이때 좀 정말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자, 이때도 2020년도 3월 달에 찍고 나서 이것도 뭐 1개월 내 안으로 좀 회복이 됐죠. 바로 이건 뭐 회복도 빨랐고, 그러니까 20년도 3월 달에 1개월 정도의 침체 국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주 나오는데, 자, 그리고 요때 1월 달에 딱 1주 정도 탁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요때가 좀 길었습니다. 6월 달, 자, 6월 이제 둘째 주 13일 주간부터 좀 침체 국면을 들어섰는데, 떨어지고 한 1개월 정도 계속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7월 달부터 다시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물론 떨어지기 시점 시가까지는 좀 올라가긴 했으나 요 저점을 좀 뚫지 못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침체 국면을 떨어지고, 지금 국면에서는 다시 RSI 지표 이제 들어가는 주간입니다. 자, 이게 지금 9월 달에 일주일 다음 주부터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좀 길어진다 그러면 또 1개월 이상 또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거 8번의 좀 사례로 본다 했을 때 대략적으로 1주에서 한 1개월 정도의 낙폭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이제 첫째 주 들어갔으니까 요번 주에서 바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길어지면 또 1개월 정도, 그리고 길어질 경우에는 2, 3개월 정도의 예상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럼 10월, 11월 달 정도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1월 달이면 또 시진핑의 또 이제 3년임이 확실되는 부분인 거고, 또 이제 미국 바이든의 또 어떻게 되면 또 중간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후로 또 인플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잡힌다 그러면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또 정치 공약 플러스 또 시장 기술적 반등, 뭐 여러 호재 모멘텀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막 단기간 안으로는 좀 하방의 압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공포지수, 또 신용도 지수, 또 이격도 지수, 그리고 RSI 지표를 조금 검토를 한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1개월 침체 국면, 지금 10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편적으로 자 조정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한번 그냥 강하게 두드러 맞으면 오히려 박스권 형식으로 갈면서 조정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2018년도 내지 우리가 08년도 생각해보면 그런 흐름으로 좀 주로 갔다는 거고요. 폭은 지금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여기서 4, 5%의 또 하락폭이 과거 기준을 본다 했을 때는 더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080포인트에서 212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코스피가 2200선 정도 지금 내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바닥 구간에서 2020에서 2000 요런 자리에서는 뭐예요? 대량으로 손절할 시기는 아니다. 그쵸? 지금은 뭐 리스크 관리해서 좀 비중 줄일 거 줄이고, 또 들고 갈 종목도 들고 가시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당시에 또 종목을 크게 줄이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자, 펀더멘털이 좋은 매수 위주로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또 신규 매수 기회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펀더멘털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또 좋은지, 또 어떤 종목들이 신규 매수 타점이 되는지는 제가 지금 바로 이어가 강의를,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어떤 종목들이 펀더멘탈이 좋다, 물론 이제 실적 분석도 좋고 또 가치 분석도 좋긴 하지만요, 저는 차트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제 펀더멘탈은 재료가 좋고
또 실적이 좋고 뭐 여러 이유건 간에 주가가 좋은 이유로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서 황금 라인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어디 라인을 지금 못 뚫고 올라가냐면 바로 요런 황금 라인, 이게 지금 20주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기준은 못 뚫어요. 그러니까 황금 라인을 뚫으려다가 밀리고 뚫으려다 밀리고 뚫으려다 밀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주식에서 강한 종목,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은 이 황금 라인을 물론 중간에 뭐 일부 깰 때도 있긴 하겠지만 시장이 떨어지면서 보편적으로 황금 라인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주로 급등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포트에서는 황금 라인 아래에서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을 내 종목으로서 편입하는 게 아니고요.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을 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을 찍고 나면 이 황금 라인 위에 있거나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급등 나왔던 종목들, 물론 시장이 떨어져서 일부 떨어진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수학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학 종목이 최근에 뭐 2차 전지, 뭐 폐배터리라든지 리튬 관련주로서 또 계속 또 시세가 좋았던 종목이었잖아요. 자, 이 종목이 한번 차트 흐름을 본다 했을 때, 자, 이 라인이 이제 황금 라인인 거거든요. 자, 우리가 2022년도 6월달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뭐예요? 황금 라인을 안 깼다. 다시 한번. 자, 코스피가요, 이 6월달에 이렇게 좀 10% 마이너스 10%가 나왔던 달이 6월달이란 말이죠. 그렇죠? 6월달인데 지금 이수학 같은 경우는 물론 장중에 주간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 변동성이 뭐 10% 넘게 움직이긴 했으나 이 지금 황금 라인, 이 황금 생선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요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월달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8월달 초까지는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좋게 흘러갔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황금 라인을 위에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될 것이냐, 또 위아래 움직이는 몇 종목이 될 것이냐. 최근에 가장 부진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아니겠습니까? 이런 카카오뱅크 같은 건 지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처럼 이런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이게 황금 라인을 부딪히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황금 라인을 뚫지 못하고 계속 이게 바닥을 계속 이제 뭐 떨어뜨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펀더멘털이 뭐 좋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과감하게 들어갈 종목도 아니면서 과감하게 추가 매수할 종목도 아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카카오도 황금 라인을 못 뚫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황금 라인을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종목이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도 올라가기를 적극적으로 지금 바라는 마음이긴 하지만 차트만 본다 했을 때, 객관적으로 차트만 본다 했을 때 이 종목이 황금 라인 종목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쵸? 이 황금 라인을 계속 깨고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은 그렇고 우선순위의 종목은 좀 아니라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도 자, 6월달에 그러니까 황금 라인을 안 깬단 말이에요. 깨지더라도 크게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황금 라인 타고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박스권 잡고 있다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당하게, 그럼 이런 종목들이 또 밀려갔다가 또 시장이 떨어지면서 다시 황금 라인 지지받고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시장의 바닥을 찍고 2080포인트까지 210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이런 종목들이 21,000원까지 떨어져 있다, 2만원까지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해요? 매수 포인트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전략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 또 최근에 급등 나왔던 이제 금약, 이 종목을 이제 황금 라인 내외에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최근에 너무 급등 나왔던 종목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조금 떨어진다 해서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황금 라인까지도 10,000원대까지도 종목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종목들을 패스하지만 결국 이제 황금 라인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래 나노텍. 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온. 그러니까 6월 달에 이런 식으로 황금 라인을 깨고 떨어졌었어요. 근데 7월 달에 어느 종목보다는 더 빠르게 황금 라인을 다시 올라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을 지나가는 종목인데 다시 또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조정에 나온다. 또 매수 1순위로 봐야 될 종목이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방산주에 대한 흐름도 매우 좋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실적, 또 펀더멘탈, 그리고 차트 모든 게 지금 맞춰져 있어요. 실적도 좋고 결국 이제 방산에 대한 또 앞보의 중요성이 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황금 라인 근처까지, 물론 황금 라인 6월 달에 깨진 적도 있었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황금 라인 근처까지도 밀려간다 그러면 8번 중반대에 85,000원 이런 가격대에서는 이제 황금 라인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도 지금 66,000원대, 6만원 초반대 내지 5만 후반대까지 온다 그러면 매우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주에서 뭐 현대, 로템, 자, 이런 종목도 결국 지금은 이제 조정이 고점 대비 한 10% 넘게 15%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떨어지면서 지금보다 한 5% 시장이 떨어지면 이 종목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장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또 24,000원, 26,000원 이런 사이에 이런 24,000-25,000원 정도 요 사이까지 뭐 가격이 오면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가 있을 때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전략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았던 뭐 조선주들도 현대미포조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조선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황금 라인 근처 뭐 94,000원, 95,000원까지 밀려간다. 그럼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 이제 조선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여러 뭐 변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대미포조선이 가니까 뭐 한국조선해양도 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삼성중공업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근데 차트적으로 본다 했을 때 황금 라인을 잘 안 깨는 종목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황금 라인을 깼다 떨어졌다 깼다 떨어졌다 너무 반복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삼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도 황금 라인에서 지금 떨어져 가지고 올라간 지가 뭐 거의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중공업 조선주도 아니더라도 현대, 미포조선처럼 황금 라인을 크게 깨지 않는, 그리고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제일 1등 종목이고 최고의 황금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현대 뭐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태양광, 그쵸? 올라간 종목도 보면, 자, 5월달에 급등 나왔다가 시장이 떨어지면서 밀리긴 했으나 황금 라인은 크게 이탈하지 않죠? 그러면 어느 태양광 업종들, 어느 태양광 종목들보다 차트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과 또 이제 태양광이라는 이런 이슈가 불면서 가장 또 급등이 많이 나온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본다 그러면 65,000원, 70,000원대까지도 지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성광밴드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최근에 6월달에 시장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이렇게까지 황금 라인을 깨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13,000원, 14,000원까지 이 사이에 이런 자리 13,000 초반대까지 기회가 온다 그러면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의 내외 이제 변수도 여러 개 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시장 이제 바닥이 이제 오면, 이때 바닥이 오기 전에 이제 황금 라인 종목들 빨리 추려놓고 황금 라인 종목들이 깨져간다, 또는 황금 라인 종목에서 살짝 깨지더라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까지 리스트업을 지금 많이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뭐 주식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집중해서 또 결국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빨리 발굴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저는 이제 황금 라인 과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과거 1월달, 6월달 시장이 폭락 나왔는데도 황금 라인이 지켜졌던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이 나왔던 사례들이 최근 1년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이 저는 단기 시장이 바닥이 찍고 다시 터닝이 나왔을 때 5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내 종목, 황금 라인인 종목을 물론 지금 단기 전략도 매우 중요해요. 뭐 사실 손실 안 보는 게 중요하지 수익 보는 거는 어느 거나 다 옳다. 하지만 결국 지금 어떻게 돼요? 종목들이 현금 비중을 많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다 물려있고 손실 중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종목들을 지금 손절하기 어렵다 보니까 반대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키워가지고 이 손실을 조금 만회시키는 그런 전략이 가장 지금 어떻게 시급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황금 라인 종목들을 분할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5% 10% 수익이 난다 해서 무조건 전략 매도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관점이 좀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서 지금부터 이제 바닥이 찍고 나면 다시 이제 반등자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자,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시장이 더 떨어지면서 지금 뭐 마이너스 30% 40%이신 분들은 50% 60% 70%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종목들을 짧게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너스 50% 60% 나고 있는데 비중을 줄이면 계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침체 국면 들어갔으니까 결국 이제 3개월 또 6개월 정도 기다리면 마이너스 또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뭐 10% 본전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 홀딩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과감한 손절보다는 좀 홀딩하는 전략도 하나 필요해 보이는데, 하지만 비중은 늘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데 이게 언제 반등 나올지가, 황금 라인 돌파할지가 예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다가 계속 추가 매수 한다 그러면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면 제일 좋겠지만 늘리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말씀드리겠고,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 아래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계속 교체하시면서 위에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늘려가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줄여가는 이런 전략들만 잘 하신다 그러시면 지가 시장이 좀 어렵긴 하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수익을 막 바라보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장이 그냥 넉넉고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전략들보다는 그냥 뭐 들고 있으면 뭐 어떻게든 뭐 올라가겠지 이런 전략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는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범준 대표의 황금 라인 전략, 그러면서 그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 아래에 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 피드백을 좀 해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어디서 해드리느냐? 일단 제 뭐 노란톡, 그렇죠? 내래 노란톡 안에서도 황금 종목 리스트업 해드리고 있고요. 뭐 요즘에 어떤 종목들이 황금 라인 종목이고 근처에 있는 종목이다. 저번 주 수요일에도 제가 황금 라인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도 올려드렸고요. 또 지금 시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황금 라인 종목들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판에서 황금 라인 종목 탑 50 그리고 플러스 지금 연기금도 지금 결국 주식을 많이 물려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또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지금 사고 있는지, 연기금은 그래도 투신 또 외국인보다 주식을 장기로 하는 거고 계속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가장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올해 연말까지 시장이 떨어지더라도요 계속 살 가능성이 높아요. 크게 악재가 없는 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또 어떤 종목을 사는지 탑 50 종목들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황금 라인 종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리스트를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큰 손들이 이때 시장 떨어질 때 담아갈 수 있는 기업들 리스트업 제 노란톡에 좀 올려드렸으니까요.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좀 힘듭니다. 뭐 힘든데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은 물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작다. 그쵸?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우려가 주춤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 라인, 경기에 펀더멘털이 좋은 업종들이 주로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든 장, 제 또 김범준 대표가요, 우리 또 박스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 그리고 좋은 종목들, 또 좋은 투자 지표를 또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장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